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하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한 것이 금리 인하 신호는 아니라며 시장에 퍼진 추가 인하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고연비 친환경 디젤 엔진을 앞세웠던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배기가스량을 조작한 혐의가 발각되자 우리 정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보유부지 활용 사업에서 공모 방식을 바꾸면서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17개 SPC 업체들에게 1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대한민국 통신 13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ICT 융합산업에 총 13조 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연 1.5%의 기준금리가 명목금리 하한선이 될 수 없다고 국감에서 답했던 것을 향후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감 때 명목금리 하한선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 금리 인상 직전에서 정책금리 여력이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금리 수준이 바로 그 하한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느니 기존에 전망한 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관측하는 것처럼 2%대 초반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배기가스량을 조작한 혐의로 대규모 리콜 명령을 받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연비 친환경 디젤 엔진을 앞세워 올 상반기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폭스바겐인데요. 시커먼 디젤 왕국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에 디핏 디바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은 섭씨 20에서 30도로 온도가 정해진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에어컨 정지, 시속 120km 이내로 정해진 속도 조건에서 측정됩니다. 디핏 디바이스는 이러한 일정한 조건을 인식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배기가스를 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기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의 연비나 출력과 반비례합니다. 폭스바겐은 디핏 디바이스를 달아 연비와 출력을 유지하면서 시험실에서만 배기가스를 줄여왔던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탑재 여부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부가 시험실 밖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한 결과 기준치 40배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만 48만 2천여 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하고 미국 환경부는 약 21조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도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중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된 차종은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3종으로 총 6천여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은 물론 차종당 최대 10억 원, 총 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다른 유럽 브랜드는 물론 국내 업체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다른 경유차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폭스바겐 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조사가 좀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정하지 못한 실체가 밝혀지면서 클린 디젤 엔진을 앞세워 국내에서 고속 성장을 이룬 다른 유럽 브랜드들도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분양가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7.8%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44만 원으로 작년보다 97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 경기 10.1%, 인천 6.2% 상승했습니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많았거나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권이 분양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한강 신도시 분양이 한창인 김포의 경우 지난해 분양가에 비해 올해 27.9% 급등했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이 많았던 부천과 용인의 분양가도 지난해 대비 각각 18.5%와 17.9%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보유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례를 줘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저희 서울경제TV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전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3순위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부지 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전은 전국에 보유한 20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자마자 법 해석을 둘러싸고 당시 총괄 책임자인 자산관리처장과 담당 팀장이야 실무 직원들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보유부지 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둘러싸고 당시 자산관리처장은 한전법에 따라 외부 SPC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담당 팀장이야 실무 직원들은 한전은 위탁 신탁사만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소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의 해석 절차를 밟았고 당시 총괄 책임자인 자산관리처장을 서울 남부지사장으로 전보 조치하면서까지 공모 방식을 바꿨습니다. 감사원은 이때 공모 방식을 바꾸면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법령을 해석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빨리 받아서 법적 사통을 갖다가 이제 빨리 해소를 시켰어야 됐는데 깔끔하게 이제는 그 유권 해석을 내려줄 이제는 공권력이 있는데 왜 그거는 빨리 이용 안 하고 왜 사적인 법률 자문만 받아서 차단이 필요했느냐 이런 거죠. 업계에 따르면 한 번의 공모 비용으로 10억 원이 소요됐는데 한전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공모에 참여한 17개 SPC 업체들이 물리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약 1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렇게 바뀐 내부 규정으로 남서울지역본부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1순위가 아닌 3순위 사업자인 KB부동산신탁을 선정했다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중에 변경된 공모 방식 때문에 부산 울산지역본부 부지 사업에서는 단독 입찰했다 배제된 SPC 업체가 한전을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탁 신탁사 대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가계 소득이 줄었는데도 가계가 씀씀이를 더 줄이면서 금융권에 맡긴 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맡긴 돈보다도 가계 빚이 더 크게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4조 9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4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자금잉여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굴린 돈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2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줄어든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1분기 12조 7천억 원에서 2분기 37조 3천억 원으로 24조 6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분기 주택거래량이 34만 건에 달하는 등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가계의 자금잉여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부도 위험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 링기타와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각각 달러당 4.3042 링깃, 14,552 루피아로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브라질의 헤알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는 이미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실흥국들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수업, 즉 CDS 프리미엄도 미 금리 동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현재 206.50bp로 지난 2011년 10월에 기록한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며 4년 만에 최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날보다 6.76% 올랐고 태국도 151.50bp로 7.45% 상승했습니다. KT가 2020년까지 신규 융합형 서비스로 매출 5조 원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통신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ICT 산업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인데요.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ICT 융합 기술이 이제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대한민국 통신 130주년을 맞이해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ICT 융합 산업에 총 13조 원을 투자해 사물 인터넷과 보안,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회장은 스마트 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인포메틱스, 사물 인터넷 등 융합 사업 분야에서 2020년에는 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통신은 속도, 용량, 그리고 연결을 넘어서 지능을 갖춘 인프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통신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생활의 모든 것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특히 황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정보보호 산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춰 이날 행사에서 KT는 정보보호 산업의 핵심이 될 휴대용 보안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마치 USB처럼 생긴 이 스틱은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 노트북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노트북에 꽂으면 기기가 해킹을 탐지하게 되는데 사용자를 속여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파밍 사고도 막아줍니다. KT는 이 같은 보안 장치 등을 앞세워 10조 원 규모의 국내 보안 시장과 글로벌 보안 시장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로공사가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참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휴게소들은 도로공사에서 나눠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생수나 물티슈 등을 자비를 들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하는 설문조사, 과연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평가 하시는데 참여가 많이 저조하니까 저희가 물티슈 같은 거. 이 평가는 도로공사가 약 180개 휴게소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휴게소에 별을 달아주세요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대국민 평가 행사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각 휴게소별로 강제 할당을 하고 휴게소들은 선물 공세나 식사 대접을 하며 설문조사를 해 국민평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게소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규모별로 휴게소당 3,000에서 12,000건의 할당량을 나눠줬다며 지인을 동원하거나 경품을 나눠주며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 휴게소에서는 국민평가에 참여하면 5,000원짜리 대형 물티슈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휴게소들은
동창회 등을 통하거나 지인을 불러 휴게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사비는 휴게소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휴게소 재계약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자체 자금을 들여 할당량을 채우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휴게소들이 도로공사에서 펼치는 정책을 잘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도로공사와 최대 15년까지 계약을 맺지만 5년마다 심사를 통해 계약을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업체는 초기에 환경조성과 위생시설 설치 등에 투자비가 들어간다며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운영을 해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 대상이 직접 경품을 뿌려가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게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한국도로공사가 일선 휴게소들한테 강압적으로 물량을 밀어주는 게 공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저희가 할당을 줬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제대로 반영된 의견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국민평가 참여 인원은 37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국민참여 100만 명 달성을 위해 헌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규모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세웁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인천광역시청에서 대규모 라이프스타일 센터 건립 투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부지 면적 59,600제곱미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문화시설 관련 콘텐츠를 갖춘 복합 쇼핑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내년부터 차례로 하남, 대전, 고양 등 10여 개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세워 향후 그룹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는데 기름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왜일까요? 세금이 문제라는군요.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왜 여전하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 평균은 리터당 1,512.3원으로 여전히 1,50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월 1,439.1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3월 1,507.7원을 기록한 뒤 반년여간 1,5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5월 7일 배럴당 65달러까지 치솟은 후로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 45달러 내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6월 이후 유가는 30% 이상 하락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고작 5% 내외로 떨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유가 하락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유류세 때문입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합니다. 리터당 1,500원 중 900원이 세금인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120달러가 넘던 2012년 4월 당시 세금은 47.2%였지만 100달러였던 지난해 8월에는 51.4%로 상승했고 60달러로 급락한 12월에는 55.8%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에는 무려 61%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휘발유 1리터당 원유 관세와 수입 부과금,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습니다. 특히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분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정유업계가 유가가 오를 때는 바로 기름값을 올리고 유가가 하락해도 천천히 찔끔 기름값을 올리는 것도 기름값이 빨리 내리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60%를 넘는 세금 비중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세금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도한 현행 유류세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계열 금융사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해 내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은 지난 21일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1인당 2개씩 가입을 지시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하나금융 측은 계열사 직원들의 자율적인 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을 뿐 회사 차원의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청년희망펀드를 금융사 직원들에게 강제 할당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원금과 운용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제1과제라고 중산층 복원의 정부 측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서경 미래 컨퍼런스 포럼에서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절벽시대 중산층을 키우자는 주제로 제3회 서경 미래 컨퍼런스 포럼 개막연설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미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의 근원은 기업이라며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미래 사다리, 즉 교육에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탈한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규모 확대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개인 종합자산관리제를 금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독거노인 주거지원, 반값 등록금 등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에 나선 권구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전무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패러다임을 서비스,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구 구조에 따른 성장 둔화는 세계 수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여성 인력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 생산 인력을 늘리기도 어렵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주제 강연에 나선 윤희수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중산층 복원해법으로 퍼주기식 중산층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키라며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는 중산층 지원보다는 보육과 육아, 노동시장 탈락 시 취업 교육 등 인적 자본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는 저성장과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중산층 복원 방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절벽을 넘어서 중산층을 복원하는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중산층 복원의 해법을 찾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그마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또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열린 제3회 서경 미래 컨퍼런스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 주요 정관계 금융권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연 4.04%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가 연 1.4% 수준임을 고려하면 3배가량 높은 수익률입니다. 한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로 암은 32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달과 지구 사이가 가까워져 슈퍼문이 뜨면서 추석 2일에서 3일 후 조수간만차가 최대 10m에 이를 전망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앞으로 밤이 더 길어진다는 추분인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윗세오름에는 이미 1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로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도 40에서 80mm로 많이 내리겠고요. 남해안에서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2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강원 영동 남부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 중으로 다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30도 가까운 낮 기온에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상의 저기압도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19도에서 28도, 대전 18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 속초, 강릉 2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는 흐린 하늘 보이겠고 광주 19도에서 26도, 대구 18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로,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남해와 동해상으로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오늘 드디어 송환됐습니다. 18년 만의 의혹, 법무부가 낱낱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